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70으로 들어설 노무입니다. 요양원 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컴퓨터를 좀 배웠는데 젊은 직원 선생님들이 재밌는 걸 알려줘서 우연히 사연을 접하게 되었어요. 한자리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을 남기고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요즘은 많은 사연자들에게 응원의 말 한마디 남기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사연을 듣고 응원만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제 사연도 꽤나 심도 있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겨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어봐 주세요. 저는 젊은 시절부터 남편이란 작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며 지냈습니다. 남편과 만나서 결혼을 한 건 단순히 제가 사는 동네에 총각이 남편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살던 시절에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과정이 그리 복잡하지도 않았고 잘 맞고 안 맞고 상관없이 그냥 얼굴 좀 길게 봤다 싶으면 하는 게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도 바람 피우고 반백수처럼 살아도 저는 그걸 다 감당하면서 육아에만 열중했습니다. 당연히 힘들었죠. 그때는 저와 비슷한 고충을 겪는 아내들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힘든 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그런 쓰레기 남편으로부터 버틸 수 있었던 건 제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아들 셋과 딸 1명의 자녀가 있어요. 아들만 낳다가 제가 딸이 갖고 싶어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굳이 생겨버린 아이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실제 아들들과 딸은 나이 차이가 좀 났는데 아들들이 딸들을 잘 봐줘서 육아는 그리 힘들지 않았어요. 저를 힘들게 했던 건 오로지 남편뿐이었죠. 남편은 제 얼굴만 보면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자식들이 보고 있는데도 마찬가지였고 특히나 밥상머리 앞에서 저를 그렇게 무시했었어요. 반찬이 뭐 이따위야. 지금 나 백수라고 반항하는 거냐? 돈 못 버니까 밥도 거지같이 처먹어라 이거야? 인연이 틈만 나면 사람 성질 긁네. 애들 앞에서 욕 좀 그만해.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내가 언제 당신한테 돈 못 번다고 시비 건 적 있어? 당신 혼자 자존심 상해서 내 성질 긁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목소리만 높이면 가장 위험이 산대? 남편 때문에 저희 집 밥상이 엎어지는 건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고 한 끼를 2번 차리는 것 또한 익숙했던 때였습니다. 이반이 백수라서 제가 남편을 대신해 일을 해야 했어요. 남의 집 식당에서 잡일까지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 식당은 규모가 작아서 직원을 저 하나만 썼거든요. 요리는 사장님이 했고 나머지는 제가 다 했어요. 당연히 육체적으로 피로했으나 집에서 술만 먹고 있을 남편을 보는 것보단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행히 남자 사장님 인심이 너무 좋아서 제 편의를 잘 봐주셨어요. 또 월급이 참 괜찮았는데 저 하나 있는 것도 직원이라고 복지 혜택을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연차도 있었고 명절 보너스도 있었습니다. 제게 유일한 운이 있다면 일복이 아니었나 늦게나마 생각을 해보네요. 바깥일도 제가 하고 집안일도 제가 해야 해서 힘에 부치긴 했지만 자식들만 생각하면 주저앉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체력을 내면서 살았죠. 자식들에게 많은 걸 누리게 해주진 못해도 학교 공부는 하게 해주고 싶었고 용돈 들고 친구들과 놀 수 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 나이에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인생만큼은 꼭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과 나이 차가 좀 나는 딸을 만삭이 되도록 안고 있었을 때도 일을 했었고 출산을 하고서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도 일을 했을 정도로 돈 버는 데 미쳐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그리 노력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돈 없으면 돈 벌어오라고 난리였고 돈을 벌러 나가면 집구석에 안 박혀있고 어딜 싸돌아다니냐고 난리였습니다. 너 설마 남자 생겼냐? 그래서 자꾸 싸돌아다니는 거지? 그게 아니면 벌어오는 돈도 쥐꼬리만 하면서 뭐 한다고 하루 종일 나가 있어? 하여간 불륜만 저질러 봐. 인정사정 없이 소송할 줄 알아.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냐? 너는 내 돈 다 뺏어서 딴 년 만나러 다니잖아. 나야말로 소송해줘? 네가 만난 여자들 얼굴 다 알고 있는데 하나씩 다 고소해버릴까?
자식들 앞에서 웬만하면 안 싸우고 싶었는데 남편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안 그럴 수가 없어서 끝내 목청 높여 다투길 반복했어요. 자식들은 우리 부부싸움 때문에 그 지옥에서 늘 두려움을 안고 살았을 겁니다. 자녀들의 눈빛이 불안정한 걸 알면서도 저 또한 사람이었던지라 남편 새끼를 두고 이성을 붙들고 있기가 어려웠네요. 그건 아직도 자식들에게 미안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불안정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애들이 어떻게 부모를 보고 존중하겠습니까? 당시만 해도 제가 나름 최선을 다해 자식들만 보고 살았다 생각을 했었는데도 아이들의 입장은 전혀 달랐어요. 아들 셋이서 나란히 고등학생일 때 저희 딸은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아들들이 머리가 커가니까 우리 부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쩐지 점차 보이더라고요. 한 번씩 아들들이 의견을 좀 더 확고하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어느 날 큰아들이 느닷없이 저더러 남편과 이혼하라고 했을 때 크게 느꼈습니다. 그땐 남편이 술에 찌들어 자고 있을 때였어요. 그 거침없는 발언에 순간 저는 아무런 답을 못 줬습니다. 딸은 옆에서 이혼이 뭐냐고 묻고 있고 아들 셋은 그저 제발 우리끼리 나가 살자고 저한테 더더 졸랐죠. 솔직히 엄마가 계속 아빠한테 괴롭힘 당하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그냥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어. 이젠 내가 못 참아서 그래. 제발 나가서 살자 엄마. 저 또한 남편을 죽일 만큼 미워했고 속으로는 수천 번 수만 번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그러나 그건 단지 속마음뿐이었지 실천할 엄두는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지 않는 게 내 새끼들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했었거든요. 애들이 저랑 남편을 보는 눈빛이 많이 냉정해졌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이혼을 하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한 적은 그날이 처음이어서 좀 많이 충격받았던 것 같아요. 그저 남편이랑 저를 미워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갈라놓고 싶어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날 아들들은 이왕 입을 턴 김에 남편을 향한 많은 악감정을 저에게 표출을 했어요. 그때 제가 무슨 기분이 들었냐면 이 사태가 계속 가다간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번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애들을 달랬습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잠도 못 자고 앉아서 멍 때린 적이 있었어요. 바보같이 돈만 열심히 벌면 되는 줄 알았고 그 돈으로 애들을 뒤떨어지지 않게 키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저 혼자서 몸이 부서질 만큼 엄마 노릇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애들 생각을 직접적으로 듣고 나서는 모든 게 저의 합리화였단 걸 알았어요. 저는 한 번씩 제 사정을 식당 사장님께 얘기하곤 했는데요. 가장 제 문제를 객관적으로 또 진심으로 봐줄 사람이었기에 이 사단 또한 사장님의 조언을 듣고 싶었습니다. 나도 말은 못했지만 희영 씨가 그 집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희영 씨처럼 좋은 사람은 그런 대접받고 살 필요 없거든요. 남편의 막무가내 인성까지 희영 씨가 보듬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언제부턴가 식당 사장님에게 위로받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하는 말에는 늘 힘이 있었고 저는 사장님의 말로 인해 제 가치를 좀 더 좋게 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더 용기를 얻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큰 마음 먹고 결정 내린 사항은 일단 별거였습니다. 역시나 시대적 분위기 탓에 감히 이혼까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일단 애들만 데리고 야반 도주를 했어요. 도망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늘 술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아직 고등학생일 뿐인 아들들이 듬직하게 저를 도와줘서 더 쉽게 가출할 수 있었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나왔으면 당연히 준비된 거처가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마음을 크게 먹고 가출할 수 있었던 건 고맙게도 사장님이 형편 어려운 제 사정을 받아주는 덕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들은 당분간 사장님께 신세를 지게 된 것이었죠. 사장님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것에 비해 사는 곳이 꽤 넓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평범한 식당 주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장님 집을 처음 보고서 그분의 재력을 대강 체감했어요. 흔쾌히 저희 식구를 보듬어준다길래 혼자 사는 사장님 집에 민폐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괜찮다고 계속 자기 집에 오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희에게 배려를 해준 거더라고요. 듣자 하니 사장님은 큰 집을 부모님께 물려받았다고 했습니다. 2층 주택이었는데 위아래 세대가 완전히 분리되어 살 수 있게 대문도 2개로 나누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원래는 세를 주려고 했는데 마침 제 사정을 알게 되어 저한테 선의를 베풀어 주신 거더라고요. 사장님 덕분에 저희는 가출을 한 신세에도 원래 살던 환경보다 훨씬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1층을 사용했고 저희 식구들은 2층에 새들어 살게 되었죠. 사장님이 애들 독립하기 전까지 공짜로 지내라 했으나 더 이상 신세 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월급에서 떼 월세를 따로 지불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우릴 찾지 못했어요. 제가 어디서 일하는지 관심도 없던 양반이니까 찾을 수가 없었겠죠. 애들은 무사히 무럭무럭 커서 아들들은 다 장가를 가게 되었고 딸만 대학생으로 제 곁에 남을 때까지 저는 정말 마음 편하게 지냈어요. 그동안 사장님이 우리 애들을 마치 자기 자식처럼 잘 대해주고 아빠 없는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 애들에게 과분한 관심을 주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장님의 마음이 단순한 친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다 저를 좋아했기 때문에 흔쾌히 모든 걸 지원해줬다는 걸 알고는 좀 놀랐어요. 사장님의 고백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저 또한 사장님을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은 당연히 자식들도 성인이 되면서 알게 되었고 나이 들어서 징그럽단 소리 안 하고 오히려 우리를 축하해줬어요. 애들 말이 제발 좋은 남자 만나서 엄마가 행복하길 바랬다고 얘기해주기도 했. 정말 모든 게 꿈만 같던 시절이었지만 한편으론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당연히 제게 영원한 오점인 남편의 존재 때문이었는데요. 그땐 제가 남편과 별거한 지 15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별거를 하고 한 번도 남편을 본 적이 없었고 어쩔 때는 남편의 존재가 하루 종일 생각나지 않았을 정도로 까마득할 때도 많았어요. 사장님 집으로 도피해서 살아온 순간이 진짜 제 삶이라고 착각하며 15년을 보냈었죠.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이 꿈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 건 여전히 제 발목을 붙들고 있었던 법적 부부인 남편이었어요. 제가 이런 고민을 품고 산다는 거 사장님도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장님이 먼저 해결 사안을 말해주더라고요. 만약 남편의 외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10년 내까지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법정 참석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니 굳이 제가 다시 남편을 마주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법에 대해 잘 몰라서 다시 남편을 만나야 하는 줄 알고 살짝 두렵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덕분에 또 용기를 얻은 셈이고 방법도 있으니 더 이상 이혼 안 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저는 10여 년 끝에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위자료까지 받아서 사장님과 재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사장님 같은 새아빠라면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해주면서 저희의 관계를 많이 축하해줬어요. 어떻게 일이 항상 고마울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장님이자 이제 남편이 된 그에게 부족하지 않은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배우자에게 이런 감정까지 들었던 건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두근거리는 경험이었고 결혼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은 느낌이었어요. 자녀들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아빠로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딸은 우리가 재혼을 하기 전부터 사장님에게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고 아들들은 좀 쑥스러움이 많아 아저씨라고 하면서도 휴대폰에는 아빠라고 저장해 놓았어요. 차차 좋아지고 있는 가족의 형태를 보니까 그제야 저도 두 다리를 뻗고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이미 충분히 행복한데 남편이 제게 뜬금없이 생일 선물을 주었는데요. 건물 2채의 명의 변경 신청서를 보여주더라고요. 건물 시세를 전부 합치면 수백억이 되는 자산이었습니다. 이건 남편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자산 중 일부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저랑 지내는 동안에 건물 시세가 더 폭등해서 어느덧 수백억 자산가가 된 것도 남편 스스로는 몰랐대요. 그런데 그 큰 재산을 느닷없이 저한테 덜렁 주겠다고 하는 남편의 마음이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당신은 언젠가부터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부부라지만 내가 이렇게 큰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지금도 충분히 받을 거 다 받았고 행복하니까 자꾸 더 해주지 마요. 이미 희영 씨 거였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날만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우리 이제 부부잖아요. 다른 부부들보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만큼 빨리 많이 공유하고 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야 남 같지 않고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일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감동을 머금고 남편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말했다시피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들 부부까지 다 모여서 저녁을 먹던 날이었거든요. 남편이 식사 자리에 끝나고 저를 따로 방으로 불러서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애들이 몰래 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엿본다는 건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남편 앞에서 눈물을 보이자마자 자녀들이 들이닥쳐 저는 우리 둘의 모습을 보곤 박수를 쳐줬어요. 우와, 아저씨, 지금 엄마한테 전부를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저희 다 들었어요. 어쩐지 아저씨 집 처음 왔을 때부터 부자 같았는데 정말이었네요.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남편감 아닌가? 엄마, 완전 땡 잡았어. 너무 부럽다. 나도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세상에 어떤 남편이 마누라 생일 선물이라고 건물을 덜컥 주겠어. 자녀들은 남편의 재력을 알고서 그저 존경 어린 눈빛을 띄었고 며느리들도 시아버지 너무 멋있는 분이라면서 분위기를 한껏 띄워주었어요. 남편은 그런 자녀들과 며느리들에게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땡 잡은 건 오히려 자신이라고, 당신 같은 와이프 얻는 것이 쉬운 게 아닌데 너무 고운 여자랑 결혼을 해서 기쁘다는 식의 민망한 말을 해보였습니다. 자녀들과 며느리들이 남편의 느끼한 멘트에 소리를 지르면서 자지러지곤 했는데 그 달아오른 분위기에서 저만 얼굴이 빨개져선 고개를 못 들고 있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지만 그런데도 이것이야말로 행복이라는 게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이미 남편을 만나고 잘 살아왔으나 저는 여기서 더 잘하는 아내가 될 것이고 더 훌륭한 엄마가 되겠다고 그때 한 번 더 결의를 다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의 행복은 날아오를 대로 올라 정점을 찍고 바로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높이 올라간 만큼 추락하는 속도도 너무 무섭고 갑작스러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무너졌던 건 따뜻했던 봄의 계절이었습니다. 재고 부족으로 장을 보러 갔던 남편이 느닷없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땐 너무 깜짝 놀라서 상황 설명도 못 듣고 바로 식당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자녀들이 이미 남편 곁에 있었어요. 저는 의식 없이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울음에 묻힌 목소리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니 장남하는 말이 병원 측에서 음독사고로 남편이 쓰러진 채 발견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음독사고라니 정말 뜬금없는 이유였습니다. 제 남편은 장을 보러 나간 건데 어디서 어떻게 독약을 먹는단 말입니까? 제가 전혀 사고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자 거기서 장남이 머뭇거리다가 몇 마디 더 보태었어요. 아저씨가 아무래도 아빠를 찾아갔던 것 같아. 둘이 어떻게 연락이 돼서 만난 건지는 모르겠는데 소방관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우리 옛날 살던 집에서 아저씨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 싶었어요. 제가 이혼을 못했던 것도 아니고 저랑 전 남편의 관계는 이미 다 정리가 된 상태였는데 남편이 왜 전 남편과 접선을 했을까요?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장남한테 남편이 왜 전 남편을 만났냐고 대신 물어도 장남 또한 그것까진 모르겠대요. 경찰에선 이미 전 남편을 구속해서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전 남편이 남편과 왜 접선을 했는지 별다른 이유는 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남편한테 해코지한 이유 정도는 전 남편이 선뜻 밝혔다는데 그냥 제가 괘씸해서 그랬다는 자백이었답니다. 아무리 사람한테 안갚음이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반 죽여놓는단 말인가요? 음독을 시도했다는 건 명백히 살인 미수잖아요. 몇 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쓰레기인 전 남편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심장이 벌렁벌렁 하던지. 끝난 줄만 알았던 전 남편의 존재가 다시 제 발목을 잡자 과거로 돌아간 것 마냥 가슴이 갑갑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남편이 의식 없이 누워 있어서 더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붙들고 이게 무슨 일이냐 오열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이 이렇게 된 게 내 탓 같아서, 아니 내 탓이라서 모든 게 죄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자녀들은 그런 제 곁을 돌아가면서 지켜주었어요. 자녀들이 남편 꼭 깨어날 거라고 위로를 해주는데도 좀처럼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당연히 식당 문도 못 열었어요. 남편의 곁을 한시도 떠나기가 싫었으니까요. 이게 모두 제 전 남편의 짓이니 남편이 깨어나면 저를 원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건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에게 이혼을 당해도 괜찮고 남편이 저를 안 보고 싶어 해도 괜찮으니 그냥 무사히 깨어나기만을 바라면서 그 무거운 시간을 묵묵히 보냈어요. 혼자 이렇게 자책을 하는 것이 아닌 원망을 듣더라도 남편 목소리로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남편에게 대단히 큰 원흉이었나 봐요. 하늘은 제게 남편에게 용서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은 발견 당시 이미 소생 불가 상태였기에 호흡기를 끼고 중환자 신세를 진 지 2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에게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도 못했는데 남편을 보내주라네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경우 없는 작별은 왜 있냔 말이에요. 아직 남편에게 들을 말이 많고 보답해야 하는 마음도 가득한데 사별이라뇨. 너무 황당해서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슬픔이 원망으로 변질되기까지 했어요. 대체 왜 그런 위험한 사람을 혼자서 찾아간 건지 남편 옷깃을 붙들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돌아가신 분에게선 답이 없었죠. 저는 장례식 내내 텅 빈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자녀들과 며느리들이 저를 대신해서 바쁘게 조문객을 받았고 장례 절차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쓸쓸하게 보낸 우리 남편, 장례식이라도 성대하게 치러주고 싶어서 자녀들이 의견을 많이 보태었어요. 남편은 역시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조문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했어요. 착한 사람이 괜히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일찍 단명을 해버린 거니까요. 그렇잖아도 조문객들은 남편이 이렇게 갈 사람 아니라고 하면서 제게 따가운 눈초리를 보냈고 뒤에서 구시렁거렸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저 또한 제 탓이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가 칼이 되어 제 가슴에 꽂혀도 전혀 아프지가 않았어요. 이 정도로 아파해선 안 된다는 집념이 제 정신을 매도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보내다가 발인식을 마치고 남편 유품을 정리하던 중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우리 아들들은 어쩌다가 전 남편 집에 가서 그 사고를 발견하게 되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저 남편이 전 남편 손에 어떻게 당했고 왜 당했는지만 궁금했지 그 두 사람을 아들들이 어떻게 발견했는지에 대해선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품을 정리하다 말고 장남에게 전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휴대폰이 어디 뒀는지 찾는다고 바닥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주웠는데 그 순간 침대 밑에 있는 박스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 짐은 아니었으니 남편의 짐이 확실했어요. 이런 곳에도 짐을 놔뒀나 싶은 마음으로 가볍게 열어봤습니다. 남편의 물건이 맞았고 그 안에는 남편 개인적인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봐도 모를 거라서 자녀들을 불러서 이걸 정리해야 하나 하던 와중 제 눈에 띈 하나의 봉투가 있었는데요. 새 것으로 보이는 서류 봉투였어요. 그것만 단단하게 묶여 있어서 손이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생각 없이 열어본 것 치곤 생각지도 못한 자료가 들어있었어요.
저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남편의 유언장 사본이었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들어있던 수많은 A4 용지. 그건 남편의 필체로 적힌 일기였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이 제게 숨기고 있었던 그동안의 사정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마치 저한테 편지를 쓰는 것처럼 일기가 적혀 있어서 실제 남편이 직접 얘기해주는 것과 같은 망상이 들기도 했는데요. 남편이 마지막 흔적이 묻어있는 그 일기를 하나 둘 읽어볼수록 저는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엔 제가 굳이 자녀들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남편의 죽음을 예측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수두룩했어요. 당황스럽게도 남편이 전 남편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전에도 전 남편을 만났다는 게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놀랐던 건 그 만남이 전부 제 아들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거였어요. 아들들은 저 몰래 내 남편을 찾아가서 친부에게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몇 번이나 하소연을 했던 것 같았어요. 착한 남편은 아들들의 고충을 듣고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고 자녀들에게 진정한 아빠가 되고 싶다는 이유로 그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 아들들이 남편을 데리고 전 남편을 만나러 다녔겠죠. 분명 아들들은 제 앞에서 남편과 전 남편의 접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른다고 했었는데 그 일기가 사실이라면 아들들은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남편의 마지막 일기로 보이는 곳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어요. 저에게 경고를 해주는 듯한 문구였습니다. 전 남편과 아들들의 사이를 믿지 말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들들이 전 남편과 거래를 한 것 같다는 알 수 없는 말도 있었고 조금 더 알아보고 저한테 다 말해주겠다고도 쓰여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선 아들들이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마치 우리 아들들이 수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실도 머리 아플 만큼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이 수많은 의문들을 다 풀어내면 남편 유언장이 가리키는 문구 또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걸까요? 남편 유언장에는 자신의 재산 상속 증여를 모두 제게 일임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원래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자신의 재산을 증여해줄 마음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제게 재산을 전부 일임했습니다. 이건 분명 자녀들에게 재산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걸 뜻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들에게서 돌아선 것 같은 이 유언장은 남편의 말 못했던 사정을 대신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차마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사실이었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게 너무 무서웠지만 저는 이 사실을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 일기장에는 아들들 언급만 있었지 딸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딸은 남편 장례식에서 누구보다 서럽게 울었고 장례가 끝난 후에도 밥도 옳게 못 먹을 만큼 시름시름 앓았던 아이였어요. 저 못지않게 남편의 죽음을 크게 애도하였습니다. 그런 딸이 아들들처럼 숨은 얼굴을 갖고 있을 거란 생각은 못했어요. 남편이 죽고 난 후 딸은 퇴근하고 귀가하면 방에만 박혀 있었는데요. 그 모습은 저랑 정말 많이 닮은 모습이었어요. 그런 딸의 마음을 제가 다잡아주고 기운을 북돋아줘야 하는데 못나게도 엄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날도 딸은 방에만 박혀서 저녁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딸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 순간 방문 가까이 가니까 안에서 어떤 말소리가 들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기척을 숨긴 채 문에다 귀를 바짝 대어 들어봤습니다. 나도 매일 눈물 짜내느라 힘들어. 이러다 진짜 우울증 올 것 같다니까. 억소리 나는 돈만 아니었으면 나 진짜 다 관뒀다. 돈 받으면 이 집 바로 나갈 거야. 우리 어디 갈래? 발리 갈까? 자기 발리 가고 싶어 했잖아. 딸의 생생한 목소리에 저는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딸에게서 남편 일기장에 적혀있는 아들들의 소름 돋는 모습까지 투영되어서 보이는 듯 했어요. 아들들 또한 제가 못 보는 곳에서 딸처럼 이런 생각으로 남편을 바라봤겠죠.
저는 이때야 내 자식들의 실체를 다 알아버린 셈이었어요. 내 자식들이 남편을 아빠라고 받아들였던 게 전부 남편의 재산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들과 딸은 결코 우리 남편 죽음을 슬퍼한 적이 없다는 거였고, 여태껏 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생각한 딸의 눈물도 거짓이라는 거 아닙니까? 딸의 이면적인 모습에 충격받은 저는 그곳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얼른 방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아들들 모습은 안 봐도 비디오이니 확인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직면한 그날 저는 남편과 단둘이 썬 그 방에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자식들의 이런 면을 말하지 못해서 얼마나 속이 골았을까요?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저는 남편 앞에 악마 새끼들을 끌고 온 것 같아 미안해서 괴로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남편의 재산이 정리되어야 한다는 걸 이미 자녀들이 알고 있고 자기네들 앞으로 떨어질 콩고물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울면서 시간을 보낸 저는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어차피 재산 정리하려면 변호사를 불러야 되니까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식당으로 모이라고 연락을 한 통씩 넣었어요. 자식들은 뻔뻔한 얼굴로 저를 위로하면서 안부를 물어주었습니다. 자녀들에게서 전 남편의 괴물 같은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어요. 어쩌면 멍청했던 전 남편보다 훨씬 더 지능적으로 무서운 녀석들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차마 자녀들에게 괜찮다는 말은 못하고 애써 마음 안 좋은 척하고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우리 앞에서 남편의 유언장을 읽어주기 시작했는데요. 솔직히 직접적으로 상황에 마주하게 되면 더 심하게 두렵고 떨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감정이 침착해지더라고요. 그 덕분에 변호사가 유언을 또박또박 읽어나갈 때마다 자녀들 표정이 점점 바뀌는 게 아주 잘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악마 같고 가소롭던지. 남편이 아니었다면 저 또한 자식들의 이런 이면에 속아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 생각만 하면 분명 내가 낳은 자식인데 전혀 자식 같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심지어 유언장을 발표하는 이 자리는 그야말로 제가 제 힘으로 괴물을 낳았구나라는 걸 증명하는 자리가 되었는데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다 읽자마자 벌떡 들고 일어난 장남이 변호사 손에 있는 유언장을 뺏어갔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엄마한테 다 일임한다고요? 이거 조작된 거죠? 분명 그 아저씨가 우리한테 준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엄마가 말해봐. 엄마가 몰래 아저씨 유언 조작했지? 애초에 너희들 돈이 아닌데 뭘 그렇게 탐을 내니? 남편이 선심 써서 너희한테 주고 싶다고 했던 거지. 너희 돈을 맡아놨다가 돌려주겠다는 소리가 아니었어. 이미 열이 바짝 오른 장남한테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장남은 기어코 제가 꾸민 짓이라 망언을 퍼부으며 유언장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곤 제 멱살을 목 조르다시피 꽉 쥐었어요. 지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야? 어떻게 핏줄을 버려? 아저씨한테 정신 나가서 자식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지? 우리가 그 돈 때문에 무슨 짓까지 했는데 엄마한테 다 뺏기려고 내 손 더럽힌 줄 알아? 이거 다 무효야. 진짜 유언장 어딨어? 장남은 돈이 제 앞으로 안 떨어지자 막 나가기로 했는지 개소리를 거침없이 짓거렸어요. 장남은 지금 자신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흥분했던 것 같은데요. 장남이 말하는 더러운 짓이 뭔지는 제가 경찰한테 남몰래 신고를 하고서 알게 된 사실인데 아들들이 남편의 사망을 음독사고로 꾸미고 전 남편한테 뒤집어 씌운 거더라고요. 이미 자녀들이 저와 전 남편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었지만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저 또한 자식들을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맙게도 녀석들은 내가 내 손으로 자식을 끊어내는 걸 죄스럽지 않도록 해줬어요. 장남뿐만 아니라 둘째도 셋째도 제게 남자한테 정신 나가서 재산 다 독식한다고 패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디 아들들 뿐이었겠습니까? 제 앞에서 남편 보고 싶다고 엉엉 울었던 딸까지 더는 본색을 연기하지 못하더군요. 이거 100% 엄마 혼자 다 먹으려고 수 쓴 거야. 오빠, 경찰 불러. 무조건 조사해봐야 돼.
내가 왜 결혼도 안 하고 그 아저씨랑 엄마 밑에서 비위 맞췄는데 돈 한 푼 못 받으려고 그런 개고생을 한 줄 알아? 나 이거 인정 못해. 소송할 거야. 딸은 이제 남편을 아빠라고 칭하지도 않더군요. 이 녀석들의 난동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는지 모릅니다. 자식들이 이 모양 이 꼴인 것도 제가 다 잘못 키운 탓이겠죠. 녀석들이 아무리 유언장이 가짜다 뭐다 개소리를 해도 그것에 대해 증언해줄 변호사가 버젓이 서 있는 상황에서 사실을 부정하는 건 그저 기운 빼는 짓밖에 안 되었어요. 남편이 직접 했다는 건 누구보다 변호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굳이 제가 나서지 않아도 제 결백은 알아서 증명이 되었고 그래서 저는 더 마음 놓아 서름을 토로할 수 있었어요. 너네들 이러려고 내 남편을 아빠로 받아들였니? 그 사람이 너네한테 얼마나 진심으로 대해줬는지 몰라서 이래? 아빠 없는 애들처럼 안 보이게 하려고 얼마나 부유하게 누리도록 해줬는데. 그러니까 돈이나 내놓으라고. 이러면 그동안 해준 것도 욕먹는다는 거 몰라?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도 없는 아저씨 집에 들어가서 아빠 대우해줬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솔직히 엄마만 좋자고 아저씨 집 들어간 거잖아. 애들 입에서 나오는 대사 한마디 두 마디가 제 감정을 더 밑바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아마 제가 자기네들 엄마가 아니었다면 이 녀석들이 벌써 손찌검을 하고도 남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변호사는 어쩌지 못하고 그저 자녀들을 말려주기만 했는데 자녀들은 이미 눈에 뵈는 게 없는지 변호사까지 밀치면서 공격적인 태세를 보였습니다. 식당 아니었던지라 식탁 위에 위협이 될 수 있을 만한 수저라든지 가위라든지 등등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손에 쥐면서 제게 겁을 줬어요. 다 시끄럽고 그래서 아저씨가 엄마한테 다 일임했다고? 그럼 엄마 손에 돈 있는 거네? 그래, 핏줄도 아닌 아저씨 돈을 우리가 받아 처먹는 거 불편했을 수도 있지. 근데 이젠 그거 다 엄마 돈 된 거잖아. 우린 엄마 핏줄이니까 이제 받을 이유 마땅해진 거 아니야? 꿈도 꾸지 마라. 너희들한테 줄 돈은 하나도 없다.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할 생각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생기면 생기는 대로 그렇게 살아. 어디서 남이 피땀 흘려 번 돈을 함부로 뺏어가려고 해? 엄마는 너희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 말로 안 통하네. 엄마까지 아저씨 곁으로 보내줘야겠어? 자식이 나쁜 생각하도록 만드는 건 다 부모 탓인 거야. 자식이 똑바르게 자라길 바라면 자식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 엄마 혼자 배부르게 다 처먹을 게 아니라 엄마 명줄 끊길 때까지 자식들한테 헌신하면서 살아야지. 저는 결국 장남의 발언을 다 듣지 못하고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장남 손에는 가위가 쥐어져 있었는데 그걸 쥐고 있는 장남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봤어요. 자칫 내가 여기서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똑바로 일러주고 싶었어요. 부모가 성인이 된 자식 인생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부모로서 해줄 말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가 돼서는 동생들 다 일러서 올바르게 앞장설 생각을 해야지. 도대체 뭐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니? 돈 때문이니? 너희가 돈이 없어서 불행했어? 너희들 낳아준 친아빠가 쓰레기라서 지옥 같았던 거잖아. 돈이 없으니까 아빠가 그 난리였겠지. 돈만 있었어 봐. 적어도 우리가 남 눈치만 보면서 빌빌거리진 않았어. 엄마야말로 왜 자꾸 우리더러 불행하게 살래? 다른 부모들은 남의 돈 훔쳐서라도 내 자식 호의호식하게 만들어주는데 그래, 엄마가 자식 새끼 잘못 키운 죄 평생 안고 살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법이랑 한번 싸워봐라. 나는 내 새끼들이라고 너그럽게 합의해줄 마음 없다. 오늘부터 너희들은 내 새끼들이 아니라 내 남편 죽인 살인자 새끼일 뿐이야. 저는 자식들을 끊어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악을 질렀습니다. 때마침 시간 알맞게 도착한 경찰이 식당 안으로 들어섰어요. 저는 미리 시간을 정해서 경찰에게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가진 증거물을 토대로 전 남편과 아들들이 남편에게 어떤 해코지를 했는지 조사를 부탁했었죠. 길목 CCTV와 블랙박스 등으로 어렵지 않게 남편의 죽음은 밝혀질 수 있었어요. 자식들은 경찰에게 연행되어 가면서도 제게 원망설인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와중에 딸은 무서웠는지
금방 회유하면서 잘못했다고 울더라고요. 물론 그런 마음마저 고작 경찰한테 잡혀가기 싫어서 살려달란 소리일 뿐이었겠죠. 그렇게 저는 번잡한 상황이 지나가고 아수라장이 된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올바른 길로 잘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제가 가는 길 끝에는 저 혼자만 서 있게 되었어요. 이러려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한 게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버렸는지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걸까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던 걸까요? 애초에 시대적 분위기를 따라서 결혼을 했던 게 잘못인 건지, 쓰레기 전 남편을 두고 자식들만 데리고서 가출을 했던 게 잘못인 건지, 아니면 남편의 식당에 취직을 했던 게 잘못인 건지 모르겠어요. 결국 죽은 남편에게 면목이 없어서 용서를 비는 것조차 창피했어요. 그날로 저는 식당 문을 영원히 닫아버렸습니다. 남편 없이 잘 먹고 잘 살 생각 없었거든요. 자식들까지 제 손으로 감옥에 보내고 벌을 내려줬는데 저 혼자 잘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파렴치한 자식들을 다시 자식으로 받아줄 생각은 없어요. 감옥에서 나오면 부디 이 세상이 고작 돈 때문에 막무가내로 살기엔 얼마나 혹독한 곳인지 깨닫길 바랄 뿐이네요. 저는 현재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양원에서 생활 중입니다. 제게 남겨진 수백억의 재산은 요양원비를 해결할 돈만 남겨둔 채 전부 사회에 환원을 해버렸어요. 내 돈 아닌 걸 갖고 있으려니 얼마나 무섭고 마음이 불편하던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버리니까 속은 좀 시원하더라고요. 아마 두 발 뻗고 못 자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네요. 남은 생을 요양원에서 쭉 보내다가 갈 것 같은데 이곳이 조금 쓸쓸하고 심심하긴 하더라도 저는 아픔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마지막 소원인데 그것만은 하늘이 저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손가락이 굳어서 글 쓰는 속력이 느렸다 보니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 먹고 앉았는데 벌써 저녁이라니 오랜만에 몸이 고생을 좀 한 기분이네요. 오늘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모두가 덜 아픈 생을 살길 기원할게요.